네, 그러면 제13강 그 강의를 시작하죠. 방금 학습 들어가기 위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행렬의 대각화 가능성, 행렬의 대각화, 그리고 응용으로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자, 그럼 먼저 행렬의 대각화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대각행렬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멋지길래 왜 대각행렬이 아닌 것을 대각행렬처럼 만들려고 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모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이제 대각행렬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m과 n이 n차 대각행렬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대각행렬 기억나실 겁니다. 주대각 원소 이외에는 모두 0인 것. 그 행렬 m과 n에 대해서 당연히 m 플러스 n도 대각행렬입니다. 그런 거는 너무 쉬워서 여기선 제외하고, 자, m 곱하기 n도 대각행렬이라는 거죠. m 곱하기 n도. 그러니까 두 개의 대각행렬을 곱은 대각행렬이 된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m이라는 행렬을 이런 모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n이라는 행렬을 이런 모양으로 하면 여러분 첫 번째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행렬의 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성분, 여기서 이걸 C라고 한다면 C의 첫 번째 성분인 C11은 A11, B1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여기에 쓸 것은 뭐냐? 이거 곱하기 이거, 즉 내적을 구해보면 0이 되죠. 계속 다 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0이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칸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내적은 A22, B22 이런 식이 돼서 다른 건 다 0이 되고 대각 원소만 서로 곱해지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대각행렬의 곱도 크기가 같으면 이러한 형태의 대각행렬이 된다. 그때 대각 원소, 주대각 원소는 결국 이 앞에 있는 주대각 원소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대각행렬의 행렬식. 대각행렬의 행렬식 기억나실 겁니다. 정리 5.6인 것 같습니다. 5강에서 우리가 행렬식을 배웠는데 정리 5.6에는 뭐가 나오냐면 대각행렬이라면 행렬식 값은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했었습니다. i가 1부터 n까지 a,i,i.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a11, a22, a33 해서 n차 정방행렬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네, 그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이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저것의 행렬식 값은 쭉 곱해 준 형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대각행렬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각행렬의 역행렬도 대각행렬 모습이라는 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 m을 이런 모양이라고 계속 둡시다. 그리고 만약에 무엇을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는 그런 무엇 행렬이 있다면 그것이 저 행렬의 역행렬이 될 텐데, 그 행렬을 우리가 B라고 두고 모양새를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요것만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요거 하면 A11, B12만 남을 거고, 또 네 번째, 그래서 n번째는 A11하고 B1n하고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저것의 곱은 모양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요런 애들은 다 0이 될 것이다. 중간에 있는 애들. 주대각 원소에 있는 애들은 그냥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0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저 주대각 원소에 있는 값은 다 1이 돼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각행렬이 정칙행렬이라서 역행렬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m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 B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행렬 M이 역행렬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 행렬 M의 행렬식 값은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렬 M은 M의 행렬식은 앞서서도 두 번째 동기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0으로 두면 안 되죠. 제가 정칙 행렬이려면. 그렇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 실수값들이 모두 곱해졌는데 0이 아니라는 것은 이 각각이 다 0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ai들은 0이면 안 된다. 그 얘기로부터 얘들은 0이 아니에요. 그죠? 얘들은 어느 것도 0이 하나라도 있으면 행렬식 값이 0이 돼버리니까 0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1이랍니다. 곱해 놓으면. 즉 AII 곱하기 BII가 1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0이 아니니까 인버스가 존재하죠. 그 양변에 그걸 곱해주면 BII라는 것은 결국은 AII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행렬 그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 아이들은 다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의 실수로서의 곱셈에 관한 여건인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아이들은 다 0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것들이 다 0입니다. 이쪽 단위 행렬 쪽에서는. 그럼 한 예로 얘만 두고 얘기해 보죠. A11, B12가 0이려고 하면 얘는 0이 아니죠. 여기서 모든 AI들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눠준다면 결국은 얘만 0이어야 하는 거죠. 두 실수의 곱이 0이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는 0이 아니라고 하니까 모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BIJ 단 i와 j가 같지 않다면 얘들은 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즉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 그러니까 주대각 원소는 요것이고 주대각 원소가 아닌 애들은 다 0입니다. 어디서? 요 모양에서. 그러니까 요쪽은 다 요런 모양이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0인 또 다른 대각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각 행렬의 역행렬은 다른 게 아니라 실수, 여기 주대각 원소인 이 실수들의 곱에 관한 실수에서의 여건들로 구성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 이게 행렬 M이라면 그것에 대한 역행렬은 딴 게 아니라 여기는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아주 쉽잖아요.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유값. 이것도 12강에서 배웠었습니다. 이것의 고유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뭐 너무 심플해서 너무 간단해서 정리로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교재를 보시면 그리고 제 12강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삼각행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행렬, 예를 들어서 상삼각행렬이다. 이 경우에 행렬 M이 이랬을 때 여기서의 고유값은 주대각 원소들이 곧 고유값이 된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각행렬은 삼각행렬이죠. 그죠? 삼각행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삼각행렬도 되고 상삼각행렬도 되는 애가 바로 대각행렬이니까 그러면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저 주대각 원소들이 다 고유값들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특성방정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M 저기다가 모든 곳에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해서 이것의 그 행렬식 값을 구하면 이것들의 다 곱이겠죠. 그것이 0이어야 된다니까 람다 하나는 A11,
람다 두 번째 것은 A22 이런 식이 돼서 다음과 같이 결국은 모든 주대각 원소들이 행렬 M의 고유값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고유값 구하기도 쉽죠. 그래서 지금까지 4개가 있었고 다섯 번째 것은 첫 번째 2개의 대각행렬의 곱이 다시 대각행렬 되는 것과 아주 유사한데 이번에는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번 곱하는 거죠. 행렬 얘는 일단 정방행렬이니까 여러 번 곱할 수가 있어요. 특히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모양새가 심플해질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랑 얘를 곱했다. 그러면은 남는 건 이것의 자승들이 남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대각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K번 곱했다고 한다면 이 주대각 원소들은 다 K승만큼 실수에서의 거듭제곱이죠. 나머지는 0인 그런 또 다른 대각행렬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대각행렬이 얼마나 다루기가 편한지에 대한 것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각행렬이 아닌 애를 가지고 10번을 곱해라, 100번을 곱해라. 좀 이따 예제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걸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컴퓨터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거보다는 이러한 대각행렬의 몇 100번을 곱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론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대각행렬이 아닌 애를 대각행렬처럼 만드는 그래서 대각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12.1절에 고유값과 고유벡터에서 이런 그림 보여드리면서 행렬 M이 이렇게 있고 그럴 때 벡터 A, B, C가 있는데 첫 번째 벡터는 고유벡터가 안 됐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즉 벡터 B하고 벡터 C는 고유 벡터가 된다는 거죠. 행렬 M에. 네, 요걸 이용해서 얘는 이제 아니니까 빼놓고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행렬 M과 벡터 B를 곱했더니 스칼라 3, 고유값이죠. 3과 벡터가 나왔어요. 이때 이 벡터 B를 가리켜서 저 행렬 M의 고유값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부르죠. 여기서 MC는 2C가 됐다. 그러면 이때 벡터 C는 행렬 M의 고유값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벡터 B라는 벡터랑 C라는 벡터를 묶어서 1, 0, 마이너스 1, 1 이런 벡터를 생각해 보고 그것에다가 M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이것이 벡터 A, 이것이 행렬 B라고 했을 때 모양새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행렬 M에다가 벡터, 고유 벡터입니다. 역시 고유 벡터. 이렇게 곱하면 이것은 행렬 M, 이건 방금 얘기한 저 B와 C 벡터로 풀어진 거고. 그럼 요걸 이렇게 곱해서 보면 첫 번째는 3이 나올 거고 뭐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온 것은 결국은 요 I랑 요 I인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고유 값에 의해서 뭔가 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요것은 요 벡터들로 만들어진 행렬에다가 요것을 주대각 원소로 갖는 대각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예, 한번 보시겠어요? B 곱하기 3, 그죠? 그 다음에 또 C 곱하기 2, 그러니까 결국 요 모양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행렬 M에다가 고유 벡터들로 만들어진 행렬을 곱하면 고유 벡터들로 만들어진 행렬 곱하기 고유 값을 주대각 원소로 갖는 대각행렬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요걸 이쪽에서 모양을 얘기하면 저때 행렬 m은 그대로 m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 그걸 p라고 두면 요런 모양이 되고 n은 지금 저 대각행렬 요 모양이 된 거죠. p 이게 m p는 p 곱하기 n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교재에는 안 써 있는데 그 MIT에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행렬 P를 이렇게 부르겠다. 아이겐벡터 매트릭스. 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용어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게 고유 벡터들로 구성된 행렬이니까. 그 다음에 요 모양 대각행렬 얘는 고유값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이겐밸류 매트릭스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용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했던 이 행렬 n 즉 고유값을 주대각 원소로 갖는 대각행렬 요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렬 m에 대한 대각행렬 모양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p를 이쪽으로 마이너스 p를 그러니까 p의 인버스를 여기를 곱해 준다면 생김새는 대략 이런 생김새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기호가 자주 나올 것이고요. 앞서서 한번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제가 이런 예제를 한번 한다고 했었죠. 즉 대각행렬은 아닌데 그것에 대각행렬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래 행렬의 뭐 백승을 구한다든가 하자는 거죠. 그럼 얼마나 쉬워지는지. 자, 행렬 m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건 대각행렬이 아니죠, 분명히. 그때 그것을 100번을 곱한 것을 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쓸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내실 수 있지만 일단 그것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만약에 P와 D가 다음 같은 행렬이라면 P는 이렇게, D는 이렇게, D는 대각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P 인버스는 이것에 대한 역행렬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역행렬 구하는 건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특히 2차 정방행렬이니까 네, 이렇게 한다면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어요. 뭘 의도했냐면 이 행렬 M이 이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따져보시면 금방 되겠지만 결국은 M이라는 것은 P 곱하기 D 곱하기 P 인버스 모양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행렬 M을 100번 곱하는 것을 P, D, P 인버스를 100번 곱하는 형태로 된 거죠. 그럼 그걸 2번만 곱하는 걸로 해보자. 자, M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2번 곱한다고 하면 결국 이것을 2번 곱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행렬의 곱의 결합법칙에 따라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럼 얘는 단위 행렬이 돼서 없어지죠. 결국은 P 그 다음에 D 곱하기 D. D는 지금 2차 정방행렬이니까 이 경우에 2개 곱할 수 있죠. 그래서 D의 자승이 됩니다. 결국은 P, D의 자승, P 인버스가 돼요. 뭐가? M의 자승이. 그럼 M의 3승도 그럴 거고 M의 4승도 그럴 거고 계속 하다가 M의 100승은 결국은 얘를 100번을 곱하는 건데 그것은 P, D, P 인버스, P, D, P 인버스 해서 마지막에도 P, D, P 인버스 해서 100번을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런 아이들은 계속 없어질 거고 결국은 D를 100번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옆에 P랑 P 인버스만 남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것을 구해보자면 맨 앞에 P는 아까 구해놓은 거 P 인버스도 구해놨어요. 그리고 이 대각행렬 D를 아까 제안했던 요걸로 두면
이것의 백승이라는 것은 어때요? 아까도 나왔죠. 대각행렬을 거듭 제곱을 하면 이 주대각 원소를 요만큼 거듭 제곱하는 거랑 같죠. 그럼 마이너스 1의 백승은 1이고 그 다음에 1의 백승도 1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전체 값은 단위 행렬이 됩니다. 2차 단위 행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단위 행렬이 되니까 없어지고 얘와 얘는 또 인버스 관계니까 결국은 이 값은 100번을 하면 단위 행렬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요것은 뭐 아까 얘기한 요거 계산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이 계속 나올 테고 특히 아까 요것을 그냥 n이라고 했는데 n이라고 두지 말고 얘처럼 대각행렬로 두면 행렬 m은 이 실제 얘는 대각행렬이 아니지만 이러한 대각행렬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면 얘네는 서로 이런 말을 씁니다. 첫 번째, 행렬 m은 P와 D를 이용해서 대각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 얘기는 행렬 m과 대각행렬 D는 서로 similar하다, 유사하다 이런 말들을 쓰겠다는 거죠. 그 데피니션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각화 가능. 대각화 가능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유사하다, 두 행렬이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조건은 아까 그 맨 밑에 썼던 그거입니다. 자, 행렬 m과 n이 n차 정방행렬이고 D를 또 n차 대각행렬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말이 길죠. 행렬 n이 이런 모양이다. 계속 봐왔던 모양이죠. 여러분 이것과 이것을 너무 혼돈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와 얘는 서로 역행렬 관계잖아요. 그러면 P를 Q라고 두면 얘는 P 인버스를 Q라고 두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인버스가 어디 있느냐 이거 갖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요런 모양을 갖는 그런 행렬 P, 저것은 정칙 행렬이죠. 왜냐하면 P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역행렬을 갖는 행렬, 즉 정칙 행렬이 존재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을 하기를 행렬 M과 행렬 N은 서로 유사하다고 부르겠다는 거죠. 서로 유사하다. 영어로는 similar. 우리 교재에도 유사하다는 말이 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교재 전체로 보면 그때 유사하다는 말 또는 닮았다는 말 서로 유사하다, 상사 이런 말 용어들은 뭘 써도 좋고 다른 교재에 쓴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에 어느 걸 써도 좋고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은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정칙 행렬 P가 존재하면 그때 행렬 N과 행렬 M을 가리켜서 서로 유사하다, 상사하다, 닮았다 이런 표현을 쓰겠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 행렬 하나가 뭐 이거라고 해도 좋고 이거라도 해도 좋은데요. 이거 하나가 행렬이 대각행렬일 경우 즉 이런 모양인 거죠. M이 만약에 여기 N이 있었죠. 요것과 유사한데 특히 이 N이 곧 대각행렬일 경우 그럴 때 즉 행렬 M과 대각행렬 D가 유사하다면 그 얘기는 이건데 그렇다면 행렬 M을 대각화 가능하다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대각화 가능하다는 말은 행렬 M이 대각행렬 D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유사하다는 말은 이 앞에서 쓴 것처럼 저런 것을 만족하는 정칙행렬 P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네, 이러한 것이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행렬이 모든 대각행렬이 아닌 것은 무조건 다 대각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렬이 다 대각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대각행렬이 아닌 그런 2차 정방행렬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대각화 가능하려고 하면 대각행렬 D가 존재하고 정칙행렬 P가 존재해서 요걸 만족하느냐를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렬 D를 저렇게 대각행렬 PQ를 원소로 갖는 대각행렬, 그 다음에 정칙행렬 P를 ABCD를 원소로 갖는 이런 2차 정방행렬로 뒀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D는 이렇게 나타내질 겁니다. D는 P 곱하기 행렬 M 곱하기 P의 인버스. P의 인버스는 이렇게 구하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행렬 A가 죄송합니다. 행렬 P라고 하죠. 여기서 P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P 인버스는 요렇게 곱하기 요렇게, 그것이 D였죠. 말하자면 판별식. 그래서 행렬식 AD 빼기 BC 분의 1. 그리고 여기는 A와 B는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B와 C는 위치를 바꾸지 않지만 여기에 부호를 이렇게 두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2차 정방행렬의 역행렬 구하기 그 예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걸 쭉 계산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좀 길지만, 자, 맨 앞에 있는 대각행렬과 얘와 같으려면 최소한 PQ는 뭐 어떻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0이려면 이게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얘들이 0이어야 되죠. 얘들이 0이라는 것은 모의 자승이 0이려면 B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하고 D는 0이 돼버리고 맙니다. B하고 D가 0이 된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D가 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0이죠. B가 0이에요. 그럼 이쪽도 0이죠. 0 빼기 0. 그래서 판별식이, 즉 행렬식이 0이 돼버려요. 그 얘기는 이러한 정칙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즉 저것이 0이어서 결국은 P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행렬 M은 원래부터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행렬의 대각화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와 그때 P하고 D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죠. 네, 두 번째 행렬의 대각화. 앞서서 행렬의 대각화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행렬을 대각화시키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행렬 M이 거듭제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0배를 해야 돼요. 10,000번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대각행렬이 아닌 애를 10,000번 곱하는 거는 계산량이 꽤 많죠. 근데 대각행렬을 10,000번 곱해라? 그러면 주대각 원소만 10,000승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 어떤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일까? 이거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대각화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대각행렬 D, 그때 필요한 정칙행렬 P. 왜냐하면 그 행렬을 이렇게 쓸 테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행렬 M은 대각행렬 D와 유사하고 이럴 때 행렬 M을 대각화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이 P와 D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대각화 가능한지 그 성질을 성질을 살펴본 후에 그러면 그때 필요로 한 정칙행렬 P와 대각행렬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구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성질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행렬 M이 N차 정방행렬입니다. N차 정방행렬에 대해서 얘가 1차 독립인 N개의 고유벡터, 여기서 N개가 중요합니다. 가령 2차 정방행렬일 경우는 1차 독립인 2개의 그 고유벡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 행렬 M은 대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증명이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행렬이 주어졌어요. 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판별하시오. 그러면 이 행렬에 고유 벡터가 몇 개가 있는지, 행렬이 만약에 3차 정방 행렬이라고 그랬을 때 고유 벡터가 3개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고유 벡터 3개가 서로 1차 독립인지, 그걸 확인하면 뭐 나중에 P하고 D하고를 구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판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리 13.1의 그 뒷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렬 M의 고유값이 람다1부터 람다 n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A1부터 AN이라고 할 때 이것이 서로 1차 독립이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P는, 그때 우리가 원하는 대각행렬 D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P와 D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대각화 가능한지 판별하는 거고, 이제 그 행렬 M이 대각화 가능하다면 그때 고유값들을 구해야 되고, 그것 각각에 대한 고유 벡터들을 구해서 요것들은 대각 원소로 고유 값들을 쭉 나열하면 이게 대각 행렬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이걸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람다 1에 대응하는 행렬 M의 고유값, 그것이 이 첫 번째 벡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두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순서대로 열 벡터로 쓰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칙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 13.1은 매우 중요한데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행렬 M이 N차 정방 행렬인데 얘가 대각화 가능한지를 판별하는 건데 그때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N개 있느냐, 그게 판별하는 방법이고, 그게 있다면 그때 P와 D, 정칙 행렬 P와 대각 행렬 D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것이죠. 네, 요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런 애가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인 거고요. 이런 애가 바로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연관해서 기억해 두시면 이 내용 정리 13.1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따름 정리로 N차 정방행렬 M이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다면 그것은 M은 대각화 가능하다. 원래 약속이 뭐예요? 정리 13.1에 원래 판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행렬 M이 서로 다른 N개의 고유 벡터들을 갖되 이것들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여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그냥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다면, 단 개수는 똑같게, 그렇다면은 M은 대각화 가능하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증명이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정리 12.1 오늘 복습 시간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N차 정방행렬 M이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다면, 그것은 서로 1차 독립인 N개의 고유 벡터를 갖는다라고 정리 12.2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나 같은 거고, 요렇게 되면 대각화 가능하다는 게 정리 13.1이니까 결국은 증명이 완성이 되죠. 네, 이해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그것과 역의 관계,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N차 정방행렬 M이 대각화 가능하다면 M은 서로 1차 독립인 N개의 고유 벡터를 갖는다. 아까는 뭐였어요? M이 서로 1차 독립인 N개의 고유 벡터를 갖는다면 그것은 대각화 가능하다였죠. 그것의 역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칙 행렬 P하고 D가 존재해서 이걸 만족해야만 되겠죠. 그때 저
P하고 D는 어떤 모양이냐? 요런 모양이고, 그때 요 D1부터 DN까지 얘들은 원래 있던 행렬 M의 서로 다른 고유 값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에 들어있는 그 벡터들, 열 벡터들은 각각 순서대로 DI, 그럼 i번째겠죠. DI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M의 고유 벡터들의 열 벡터로 생긴 거다. 그래서 P, 얘의 i번째 열 벡터는 DI에 대응하는 M의 고유 벡터이다. 그러니까 서로 매우 연관성이 있고 그것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같은 데 자주 나올 수 있죠. 행렬 M은 4차 정방 행렬이군요. 이때 이것이 대각화 가능한지, 두 번째, 대각화 가능하다면 그때 필요로 하는 정칙 행렬 P하고 D를 구하기입니다. 먼저 쟤는 상삼각 행렬이네요. 상삼각 행렬, 그러면 저 행렬의 고유값은 주대각 원소들이 되겠죠. 네, 저 주대각 원소 3-1, 1, 0이 고유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서로 다 달라요. 뭐 1이 두 개 있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다. 3-1, 1, 0이니까 서로 다 다른 고유값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었던 13.1 정리의 따름 정리에 따라서 얘는 대각화가 가능하죠. 네,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건 이제 판별이 됐고, 그러면 이때 필요로 하는 정칙행렬 P와 대각행렬 D를 구해야 되는데, 대각행렬 D는 이미 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의 고유값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D는 순서대로 3-1, 1, 0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이런 모양의 대각행렬이 될 겁니다. 네, D는 아주 쉽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를 구해야 되는데 P의 첫 번째 벡터, 열 벡터는 바로 요 첫 번째 람다, 첫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두 번째 고유 벡터, 세 번째, 네 번째 고유 벡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걸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각행렬 고유값 저거고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칙행렬 P, 이것은 가령 첫 번째 람다 1이 3일 경우에 어떻게 구하는지 벡터, 그러니까 MA는 3A가 되는, 그렇죠? 그런 벡터 A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M 3람다 3I 그 다음에 A가 0 벡터, 이걸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유 벡터 구할 때 주어진 고유값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I고, 네, 그걸 이용하면 만약에 우리 벡터 A를 뭐 A, B, C, D라고 둔다면, 또는 뭐 A, B, C, D의 트랜스포즈라고 둔다면 그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람다인 거죠. 첫 번째 고유값. 그것에 대해서 벡터를 이렇게 두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걸 만족하는 G, 그렇게 해서 A, B, C, D를 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뭐 어렵지 않죠. 원래 있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 3씩 계속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위에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것이 0벡터가 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가령 세 번째는 마이너스 3D가 0인 꼴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4개의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없어진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D는 0이겠구나.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이걸로부터 D가 0이니까 C도 0이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C하고 D가 0이니까 B도 0이겠구나. 근데 A는 지금 임의의 실수값인 거죠. 0만 아닌. 그래서 결국은 1, 0, 0, 0, 0, 여기 K는 K1은 0이
아니다. 요것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이미 이것은 영벡타면 안 되니까 고유벡타니까. 자, 그러면 요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P라는 정칙 행렬의 첫 번째 행에 들어가는 애입니다. 첫 번째 행에. 자, 그래서 여러 번 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두 번째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이것은 1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이것은 0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그러면 저것들을 다 순서대로 첫 번째 지금 노란색으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란색 벡터. 그 다음에 약간 민트색 벡터. 그 다음에 파란색 벡터. 노란색 벡터. 이렇게 다시 한번 넣으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행렬 P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주어진 행렬이, 주어진 정방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판별하고, 만약에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그때 고유값을 구하고 그 각각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구해서 각각 대각행렬 D와 정칙행렬 P를 구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렬이 3차 정방행렬이네요. 이것이 대각화 가능한지, 대각화 가능하다면 그때 정칙행렬 P와 D를 구하는 것. 이것은 지난주에 제12강에서 예제로 다뤘던 건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뒤에 연습 문제 풀이로 먼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각화 가능 여부입니다. 얘가 대각화가 가능할까를 두는 건데 결론은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대각화 가능하냐 아니냐는 1차 독립인 고유벡터가 이게 2차 정방행렬이니까 두 개 있어야 되죠. 1차 독립이면서 두 개가 되는 그런 고유벡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면 대각화가 가능한 거죠. 그럼 한번 보죠. 우리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람다 하고 이것을 행렬식 값이 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중근이 돼서 고유값은 하나가 나왔습니다. 물론 고유값 하나 나온다고 해도 서로 다른 고유벡터가 나올 수 있는데요. 1차 독립인. 이 경우는 한번 끝까지 보죠. 자, 그래서 어떤 벡터, 이 고유벡터를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A라고 두면 여기다 둔 거죠. 그러면 요 식은 0벡터가 돼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위에 이렇게 해서 얘는 0, 아래쪽은 A만 남네요. 그것이 0벡터이려니까 여기서 A는 0이어야 되는구나. B는 임의의 실수예요. 0만 아닌 임의의 실수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B쪽이 0이 아니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K라고 묶어내죠. K라고 하고 그러면 0, 1. 단 K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1차 독립인 벡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아이도 람다 고유값 1에 대한 고유벡터이지만 이런 애도 고유벡터요. 뭐 이런 애도 고유벡터요. 아무튼 여기에 뭐 123을 넣어도 고유벡터인 거죠. 하지만 얘들은 다 아까 얘기한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 독립인 벡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 행렬 M은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행렬의 대각화 그리고 대각화 가능성 그리고 그때 꼭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대각행렬 D와 정칙행렬 P 구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행렬의 대각화의 응용으로서 피보나치 수열을 말씀드리고 그 일반화 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것을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저는 이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수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아니면 수학 뭐 그 재미있나 할 때 이 사람이 뭐 한 15분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테드 강연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The Magic of Fibonacci Numbers 그래요. The Magic of Fibonacci Number. 이 사람이 아주 재밌게 얘기를 잘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마크들, 그거 뭐라 그러죠? 비단 조개 뭐 그런 게 왜 저런 모양이 생겼는지 뭐 그런 거 이게 다 피보나치 수열 설명하면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요걸 클릭하기 어려우면 그냥 The Magic of Fibonacci Number 이걸 영어로 그냥 구글에다 넣거나 찾으면 테드 영상 또는 유튜브 영상에 나올 겁니다. 꼭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그 재미나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면 여러분이 저렇게 재밌어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강의 시간이 적어서 이 사람 강연으로 대신합니다.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이란 무엇이냐? 다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애인데 모양새가 어떠냐면 첫 번째 원소 1이에요. 두 번째 원소가 1. 그 다음부터는 요 세 번째부터는 앞에 있는 두 개의 덧셈으로 구성됩니다. 얘는 요거 두 개의 합으로. 얘는 요거 두 개의 합으로. 그렇죠? 3, 5를 두 개 더해서 8, 5, 8을 두 개 더해서 13. 이런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N 일반항이라 그러면 그 N은 바로 전 얘를 AN이라고 든다면 얘와 얘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AN-1 더하기 AN-2 이런 모양일 거고 맨 처음에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걸 0번이라고 해도 좋고요. 1번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시작해도 좋고요. 그러면 얘를 A0로 하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초기항이 뭔지 하는 거죠. 아무튼 일반항은 이렇고 초기항은 이렇습니다. 요거를 정리하자면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바로 요거죠.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여기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분명히 n의 어떤 값으로 n에 관련된 값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가령 n이 100이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의 100번째 항은 어떤 값일까? 그건 n에 관계되겠죠. 그럼 먼저 요 일반항 구하는 것을 먼저 잘 보신 다음에요. 다음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것을 벡터로 나타내 보죠. 대문자 AN은 위에는 소문자 AN, 밑에는 소문자 AN-1 이런 두 개의 그 항을 수열에서의 항을 위아래 뒀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벡터로 열벡터라고 둡시다.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지죠. 얘는 그대로 두고요. 이 위에 것은 일반 항 아까 공식에 따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AN-1이 하나씩 나오고 AN-1이 N-2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보십시오. 요거가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항이 0이니까 위에 것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수월해져요. 얘를 요 행렬을 M이라고 두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얘는 분명히 대각행렬 아니에요. 이게 대각행렬이 아닌데 얘가 대각화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행렬의 대각화를 응용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분명한 것은 얘는 약속을 이렇게 한다면 AN-1일 거죠. 그죠? 그 앞에 방금 구한 노란색의 행렬 M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 곱해 나간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 요걸 두 번 한 거죠. 세 번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일반항은 요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행렬을 계산을 하면 여기는 더 이상 n에 대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고 요것으로부터 n에 대한 어떤 관계식만 나오면 이것이 n에 대한 수식으로 표현될 테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an을 n에 관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행렬 요거죠. 이것을 대각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m이 대각화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것의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서 그때 대각행렬 D와 그때 필요한 정칙행렬 P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일반항 AN을 n에 관한 식으로 구하면 될 겁니다. 이런 순서로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렬 요걸 모양새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10. 자, 1110을 행렬 M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행렬 M은 1110이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람다 붙이면 이런 모양일 거고 그것에 대한 행렬식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은 실근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루트가 나오죠. 2차 방정식의 그 근의 공식에 따르면 람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이 나왔어요. 이것만 갖고도 원래 저 행렬 M은 대각화 가능하구나를 알게 되죠. 서로 다른 고유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1차 독립인 두 개의 고유 벡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 람다 1을 2분의 1 루트 5 람다 2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고 그러면 이미 행렬 D는 구해졌죠. 요거 람다 1, 람다 2, 0, 0.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럼 이제 D를 구해야 될 겁니다. D를 구하기 위해서는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규제에 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했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열 벡터, 이것이 두 번째 열 벡터가 되는 2차 정방행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칙행렬 P가 되겠구나.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죠. 자, 이것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던 대각화 가능한지 확인을 했고 대각화 가능했을 때 P하고 D 두 개의 행렬을 구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것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구하는 거죠. AN 어떻게 구하나 보죠. 앞서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테고 그러면 이것을 n-1번 그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봤다시피 m은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n-1승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P, D의 n-1승 P 인버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죠. 초록색 부분. 네, 그러면 이걸 쭉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뭐 요것을 그만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항,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인 소문자 AN인 거죠.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이 벡터에서 위에 부분이니까 결국 AN은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이만큼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2일 때 233, n이 24일 때 5025. 여기 루트가 많이 나오지만 이걸
대입해보면 저 루트들이 다 사라져서 자연수값만 나온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행렬의 대각화 이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